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 라면 국물이 내 온몸에 쏟아지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먹던 라면 냄비를 그대로 내게 들이부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식어서 뜨겁지는 않았지만 얼굴과 목, 옷 전체가 빨간 라면 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매운 라면 향이 코를 찔렀고 끈적끈적한 국물이 피부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흰색 티셔츠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것들은 뜨거운 맛 좀 봐야 돼. 그 좋은 라면 너나 먹어. 이제라도 알아두라고. 라면은 너 같이 말대답이나 따박따박하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나 먹는 거야. 시어머니는 빈냄비를 들고 승리한 사람처럼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드디어 해낸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나, 서민지는 지금 라면 국물 범벅이 된 채 시어머니와 마주 서 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라면 면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공기 중에는 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얀 벽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고 내 머리카락에서도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우리 5살짜리 아이가 놀라서 숨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보며 겁에 질려 있겠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아직 순수했던 시절, 세상이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나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골목을 채웠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민진의 부모님? 아, 서씨 부부 말이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던데. 아주 돈 많이 벌겠어. 그렇게 일만 하시는 거 봐선 말이야. 둘 다 워낙 바쁘시니까 그 집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운다더라. 불쌍하게. 애들만 짠하지 뭐. 부모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봤지만 어린 나는 그게 불행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와 남동생 민철이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며칠만 할아버지 댁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집보다 할아버지 댁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 댁이 우리의 진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옷장도, 내 책상도, 내 장난감도 모두 할아버지 댁에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철아,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었어.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숙제는 다 했어. 가끔 피곤에 찌든 얼굴로 들어오시는 엄마를 보면 나는 반갑기보단 어색했습니다. 마치 먼 친척 아주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잠깐 놀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아휴, 내 새끼들 얼굴 좀 보자. 엄마가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많이 컸어. 하지만 나는 슬그머니 엄마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품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향기도 엄마의 체온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품이 더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드셨을 겁니다. 얘들아, 비록 너희 엄마 아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은 적어도 부모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좋은 거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매일 우리 밥 차려주시는 것도, 학교 끝나면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오시는 것도,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하지만 어린 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시고,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오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는 건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르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름날 모기가 기승을 부리던 밤이 기억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고 모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와 민철이는 모기에 물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의 모기 새끼들. 아, 어디 감히 내 강아지들을 물어? 아유, 벌써 빨갛게 부어오른 거 봐라.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할머니는 밤새 파리채를 들고 잠든 우리 곁에서 불침번을 서셨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깰까봐 발소리도 못 내고 온 방을 살금살금 오가며 밤새 그렇게 모기를 쫓으셨습니다. 전등을 켜면 우리가 깰까봐 작은 손전등만 들고서 말입니다. 할머니, 이러다 모기보다 할머니가 먼저 쓰러지겠어. 자, 이거 내가 설치할 테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할아버지는 결국 다음 날 시장에 가서 모기장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꼼꼼하게 모기장을 둘러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이제 모기 걱정 없이 푹 자거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밤부터 나와 민철이는 모기장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셨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껌딱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동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텃밭에 나가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외식을 하는 동안 나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헬로예요. 미국에선 헬로 하고 인사한대요. 영어 시간에 배웠어요. 헬로. 아이고, 난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글씨가 맞냐? 쟤네 인사를 요상하게도 하는구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어 잘한대요. 그러니까 두 분도 따라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어서 중학교도 야학으로 겨우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영어 같은 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두 분께 날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자랑하듯 가르쳐 드렸습니다. 수학 공식도, 과학 원리도, 역사 이야기도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난 척을 해대는 손녀가 얄밉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두 분은 언제나 우리 민지 똑똑하다, 우리 손녀 최고다 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선 한없이 자상하고 귀여운 두 분도 무섭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을 봤을 때였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동네 어른이 우리를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는 애들만 떨렁 맡겨두고 어디 가고 얼굴 한 번 안 보이냐? 그래도 애들은 부모 손에 자라야지. 안 그래? 다 늙은 노인네가 애들을 어찌 키우겠냐? 뻔하지 뭐. 버릇없이 크겠지. 그분은 늘 우리 남매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리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나는 속상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이 일을 할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성인군자 같던 할아버지가 부직갱이를 들고 그분 집까지 찾아간 거 있죠. 나는 겁이 나서 할아버지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이 박씨, 당신도 우리 손주들한테 못된 말 했어. 아무리 술주정뱅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우리 손주들 어릴 적부터 씻기고 먹이고 공부까지 시켰어.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손주들 마음에 상처를 줘.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나도 가만 안 있어. 앞으로 우리 손주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걸면 그때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때 할아버지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날 이후 동네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지만 손주들을 지킬 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나는 당당하게 부산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지가 대학을 가다니, 우리 손녀가 대학생이 되다니, 할아버지는 꿈만 같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동네 어른들에게 자랑하러 다니셨고,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프면 꼭 병원 가고, 약도 빼놓지 말고 드시고요. 민철이가 병원 가자고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넌 우리 걱정 말고 부산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부산은 위험하다니까 밤늦게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나는 두 분을 남동생에게 맡기고 혼자 부산으로 가는 게 괜히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나를 키워주신 분들을 두고 떠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주 전화드렸지만 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제게 보고 싶다며 울먹거리기도 하셨거든요. 오늘따라 우리 손녀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아휴, 할미가 주책이지. 민철이도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간다고 떠날 텐데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어쩔. 할머니, 울지 마시고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집에 가면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옛날 과자 많이 사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겠다는 그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참 못된 손녀죠. 두 분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자랐으면서 내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있었으니까요. 과제가 많다, 시험이 있다, 동아리 활동이 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집에 가는 걸 미뤘습니다. 그저 자주 전화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착한 손녀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부모님이 휴가를 내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과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식사 전에 다들 이래저래 할 일이 있어서 식탁에 나와 아빠만 둘이 앉아 있던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너무 어색해서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게 아빠, 웬일로 휴가를 내셨어요? 원래 휴가 같은 거 잘 안 챙기시잖아요. 어색한 침묵만 돌던 중에 내가 용기를 내 아빠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도 나와 대화가 어색했는지 연신 냉수만 들이키고 계셨거든요.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최근에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이번엔 얼굴 좀 뵈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아빠가 겸사겸사 휴가 냈지. 민지야, 너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뵈러 가야 한다. 알았지? 정말 잠깐이었지만 숨 막히던 부녀의 대화는 가족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그마저도 끊겨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이 죽기 전에 부모 자식 간의 다정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했다. 아무리 우리 손에서 애들을 키웠다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워야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지 않겠어. 삼강오륜에 보면 부자유친이란 말이 있다. 너희들 전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녀석들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각별히 기억하고 살도록 해라. 그 무렵 건강이 많이 나빠지신 할아버지는 부모님과 우리 남매 사이가 너무 멀어 보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멀어진 건 아닐까 자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서먹하던 관계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무렵 할아버지는 바치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보고 싶어 하시던 사이 좋은 가족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이 너무 크셨던지 할머니도 그로부터 몇 년 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사랑하는 두 분을 떠나보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던 아빠가 받은 충격은 그 이상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두 분께 애들만 맡겨놓고 효도 한 번 못하니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흐느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빠의 깊은 외로움과 진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빠도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눈물 속에 떠나보내고 우리 가족에겐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같이 살지 못했지만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생일날이나 명절날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가족 사진까지 함께 찍게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가족들 모두 두 분을 떠나보낸 다음에야 두 분의 크나큰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남동생 민철이는 나보다 먼저 결혼했고 올케 지은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철이의 결혼식 날 부모님도 울지 않으셨는데 유독 나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까맣고 조그마하던 코울리개가 언제 저렇게 다 커서 장가를 가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야 했던 때가 많아서 아무래도 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도 계속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고요. 아이, 누나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내가 사연 있는 줄 오해하겠네.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울어? 장가 간다고 입이 귀에 걸린 것 좀 봐. 내가 이 누나를 어떻게 하겠냐? 콧물 흘리던 내가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다 하고. 많이 컸다, 많이 컸어. 그래도 제 올케가 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남동생을 장가 보내는 마음이 마냥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이었죠. 형님, 형님. 지은 올케는 애교도 많고 정말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저한테도 형님, 형님 하면서 먼저 전화도 주고 데이트하자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들 무뚝뚝해서 서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올케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형님 많이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형님이랑 떡볶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포장해 왔는데 되게 안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 야근하시나 해서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 바로 우리 올케였습니다. 올케는 떡볶이랑 튀김 포장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하여튼 못 말려. 집에 들어가 있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내가 배터리 나가서 전화도 못 받았네. 아, 많이 추웠지. 아니에요. 떡볶이가 너무 따뜻해서 괜찮았어요. 제가 불쑥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전화 안 받으시길래 문자 남겨놨는데 확인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네요. 그날 올케와 다불어 터진 떡볶이를 먹으며 남동생 흉도 보고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얘기로 한참을 웃었답니다.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난 만큼 행복도 2배로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사와 집만 오가며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회사 집만 오가며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가족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니 마음이 참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를 방문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파양 경험이 많은 강아지였는데 처음엔 내 눈치를 엄청 봤습니다. 어릴 적 꼭 처음 할아버지 댁에 맡겨진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녀석 등에 콩알만 한 점이 하나 있어서 나는 콩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콩아, 앉아. 옳지. 아유, 똑똑해라. 손, 좋아, 잘했어. 내가 강아지 키우는 거 처음인데 우리 콩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처음엔 내가 콩이에게 새 삶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콩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진짜 새 삶을 선물 받은 건 바로 나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러다 강아지만 키우며 노처녀로 살 거냐는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리 콩이만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내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던 콩이가 6살이 되던 해 그만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산책을 많이 시켜서 피곤한가 했는데 어느 날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내가 불러도 예전처럼 반갑게 꼬리를 흔들지 않더라고요. 나는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울며 불며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콩이라고 했죠. 우선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콩이는 현재 말기 심부전과 간 기능 저하, 그리고 복부의 다발성 종양이 관찰되네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콩이의 그 조그만한 몸에 어떻게 그런 무서운 병이 숨어 있었을까요? 나는 미리 병원에 데려오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병원을 방문했지만 콩이를 살리기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콩이는 그렇게 내게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온기를 남긴 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콩아, 너무너무 사랑해. 넌 내 하나뿐인 강아지야. 우리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엄마 꼭 기다려줘. 고생 많았어. 그렇게 콩이를 보내고 나는 한동안 회사에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펠로스 증후군을 겪었답니다. 콩이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울고 한동안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내 상태를 많이 걱정했죠. 올케는 내 마음을 알겠다며 나와 같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던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 오늘도 콩이 사진만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혹시 소개팅 해볼 생각 없어?
내가 잘 아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민지 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분도 강아지 키우다가 보내신 경험이 있어서 말이야. 한 번만 만나봐. 나는 동료의 말을 듣고 처음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몇 번이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와라. 아니면 그냥 콩이 보낸 소풀이라도 실컷 하고 오라며 자꾸 재촉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는 시간만 때우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무려 1시간 동안 펑펑 울며 힘든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사라는 그 소개팅남은 직업 덕분인지 슬픔에 빠진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줬습니다. 나는 그 후로도 만날 때마다 콩이 얘기를 하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덕분에 슬픔에 괴로워하던 내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죠. 그렇게 나는 20 넓고 착한 남자 최준혁과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한테 누나가 둘이나 있잖아. 누나들과 나이 차도 꽤 나고 어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컸어. 어떤 집은 그런 경우에 형제들끼리 질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우리 누나들은 다행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날 귀엽다고 많이 예뻐해 줬지. 준혁은 누나들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누나들에게 예쁨만 받고 자랐으니 그때는 참 착한 누나들이구나 했습니다. 한편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준혁 성격이 저렇게 다정하구나 싶었고요. 준혁과 연애하면서 매번 듣는 누나들과 준혁의 에피소드가 어찌나 다정하고 사랑스럽던지. 그땐 무뚝뚝한 누나였던 내가 남동생에게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은 준혁은 우리 부모님께도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바쁜 예비 사위 진료 보다가 피곤하고 당 떨어지면 이거 하나씩 쏙쏙 집어먹게나. 달달하니 정말 맛있을 거야. 장모님, 언제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밤도 밤이지만 장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달콤해서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준혁은 이렇게 낯간지럽게 말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직접 만나보니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질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 감정 표현도 잘하는 것 같았고요. 우리 집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지만 나도 내심 화목한 가정이 부러웠기에 시댁 식구들에 대해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정에 들어가면 나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게 준혁과 나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한동안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니까 정말 좋구나.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니까 전화도 자주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자. 처음엔 자주 보자는 시어머니의 말도 다정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게 다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였음을 알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얼굴 보자 하던 시어머니의 말은 그냥 일방적인 호출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 번씩 말입니다. 며느리야, 나야. 아, 넌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우리 막둥이 오늘 아침 식사 잘하고 출근했어. 어제는 밥을 좀 남겼다면서. 왜 남겼대? 반찬이 입에 안 맞았대.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그리고 어제는 어머님 아드님이 반찬 투정하느라 남긴 거였고요. 오늘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가끔 이렇게 나도 화가 나서
비비꼬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귀엔 아들이 밥을 다 먹었다는 소리만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앞으로 아침은 준혁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으로 해줘라. 삼겹살이나 불고기 같은 거. 그리고 국물은 아침부터 고춧가루 탄 국 말고 콩나물 같이 시원하고 담백한 국으로 끓이고. 알겠지. 그리고 저녁엔 생선 구워주고. 우리 준혁이 생선 좋아해. 어머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서툰 음식 솜씨보다 어머님 음식이 그의 입맛에 잘 맞지 않겠어요. 앞으로 어머님 댁으로 아침마다 밥 먹고 오라고 보낼까 봐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진짜로 한동안은 시댁에 가서 아침 먹으라고 남편을 떠밀기도 했습니다. 말 잘 듣는 남편은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시댁에 가서 아침을 먹었죠. 그러다 시누이들이 내게 전화로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올케가 안 그래도 바쁜 우리 동생을 굳이 엄마 집까지 보내서 밥 먹고 오라고 했다며. 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치과의사 남편 아침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맡겨. 그게 말이 돼. 형님 어머니께 맡긴 게 아니라 그이가 반찬 투정이 심해서 밥을 못 먹을까봐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느닷없는 걱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야, 준혁이 오늘 점심은 먹었어. 뭐 먹었대? 치과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저녁엔 준혁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 해. 며느리야, 준혁이 오늘 감기 기운 있다던데 약 먹였어. 병원 가봤어. 우리 아들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조심해야 하는데. 며느리야, 준혁이 옷 좀 새로 사줘. 치과의사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에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아직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까지 태어났을 무렵이라 나는 어떻게든 잘 버텨보려고 애썼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걱정하는 거니까. 사랑이 많은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울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드라마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저기 드라마 좀 봐봐. 자식들이 부모가 늙고 병드니까 모른 척 하잖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들수록 더 잘할 거야. 남편은 그 뒤로도 효도하는 장면만 보면 울거나 시어머니 생각난다며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TV에서 효도 광고가 나와도 울고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참 다정한 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는 걸 보고 불현듯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남편이 말로만 듣던 그 마마보이일까? 하지만 차라리 마마보이에서 그치면 양반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좀 이상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큰 시누이 수진이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막둥이 밥 먹었어. 큰 누나야. 다름이 아니고 누나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랜만에 막둥이랑 맥주 한잔 할 수 있을까? 설마 그런 것도 올케한테 허락받고 그런 거 아니지? 너 그렇게 잡혀 살면 안 돼. 큰 시누이는 속상한 일이 있다며 저녁 늦게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남편은 큰 시누이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가 많이 힘들대. 나갔다 올게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새벽이 다 돼서 술에 만취해 귀가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 누나가 말이야. 장사하잖아. 근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누나잖아. 뭐, 얼마? 5천만 원? 여보,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 애 키우면서 들어갈 돈도 많고 얼마 뒤에 이사도 가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도와드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시댁 식구들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 줄 알기에 일단은 좋게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말했어? 내가 동생인데 누나가 힘들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진짜 못됐다. 설마 민철이가 그랬어도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을까? 됐어. 당신한테 물어본 내가 멍청하지.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 허락받을 필요 없어. 남편은 화를 내며 날뛰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싶어 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어느새 큰 시누이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나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바로 이체해 줄 수가 있어?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리고 형님이랑 차용증을 썼어.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확실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정 떨어지게 말한다. 내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잔소리야? 우리 앞으로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 내 앞에서 미운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큰 싸움이 나기 전에 내 남편은요, 뭐든지 나랑 상의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일 때도 무슨 라면을 먹을지, 어떤 익힘 정도로 끓일지 내게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말하니 그 말이 참 낯설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 나도 육아휴직을 제외하곤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사실 지금 우리 애도 올케가 육아를 도와줘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키울 수 있었던 거야.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올케한테 줄 사례비 정도 당신이 부담했으면 좋겠어. 같은 가족이라도 도와주는데 마음뿐 아니라 책임도 필요한 거잖아. 나 혼자만 고마워하고 책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참나. 그건 당신 올케가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아, 됐어. 돈 줄게. 사례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그 돈도 당신이랑 나랑 딱 반반씩 부담해야지. 왜 내가 다 내는데. 남편의 말처럼 올케가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어디 애 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렇게 돈 얘기로 번진 부부싸움은 냉전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고 서로 부모님 용돈도 알아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어버이날이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100만 원이나 드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어버이날인데 입을 싹 닦는구나.
나도 용돈도 보내고 밥도 사고 하더니만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다고 마음이 변한 거니 참 서운하다. 예. 아주 우리 아들이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보냈는데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이가 용돈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저에게도 용돈을 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준혁이가 그러는데 앞으로 각자 따로 돈 쓰기로 했다며. 그러면 준혁이 돈은 준혁이 돈이고 며느리 돈은 며느리 돈이지. 그럼 용돈도 각자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이 일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무리 따져도 콧방귀만 켰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내 용돈에서 드린 거고 당신도 당신 용돈에서 알아서 해. 엄마한테 욕을 먹든 며느리 노릇을 하든 그건 당신 몫이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이게 과연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편은 계속 삐진 티를 온몸으로 내며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밥을 차려줘도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붙들고 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잔소리는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옳게. 우리 준혁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요즘 집 분위기 안 좋다더니 남편 밥도 설마 안 주는 거야. 남자가 그렇게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밥을 안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몸매 관리하겠다고 다이어트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10kg 가까이 감량한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날씬해진 남편을 보고 또 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자 나도 더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형님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살도 귀엽잖아요. 아유, 그치. 우리 준혁이가 뺄 살이 어디 있어. 가뜩이나 치과의사님 고생하는데 살까지 빠져서 짠해 보이는구만. 제발 밥도 좀 잘 먹여.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살은 형님이 좀 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명색이 치과의사 누님이신데 몸매 관리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치과의사님 망신당하겠어요. 누나들이 남동생보다 통통하다고요? 어떻게 헬스클럽 좀 추천해드려요? 시누이는 내가 실실 웃으며 얘기하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부터 매일같이 걸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혹시 통화하더라도 전처럼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말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갈수록 남편이 나를 대하는 게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겨우 결혼 5년 차 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얘기 좀 하자고 청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마음이 달라진 건가? 아니면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하려는 건가?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죠. 남편은 몇 번 망설이더니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 돈 좀 있어? 모아둔 돈 있으면 얼마라도 융통해 줄 수 있어. 돈을 달라고? 아니,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 버는데 갑자기 무슨 돈?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 얘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라 나는 엄청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지. 아, 그리고 당신 그 잘난 치과의사인데 급전이 대체 왜 필요한 거야? 무엇보다 우리 각자 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건 당신이 먼저 원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굴 땐 언제고. 아휴, 당신도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하물며 부부 사이인데 또 옛날 얘기 꺼내면서 사람 무안하게 할 거야? A씨, 됐어. 집어치워. 당신에게 물은 내가 멍청이었지. 남편은 내가 돈을 안 줄 것 같았는지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폭력적이진 않았는데 이제 내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거 있죠. A씨, 이놈의 집구석, 이게 가족이야? 이게 식구야? 남도 이렇게 안 하겠다. 당신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다더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가족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모양이지. 남편은 내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더니 욕을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간 자리와 부서진 리모컨을 번갈아 보며 밤새 울고 말았습니다. 더는 이 사람과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을 진탕 먹고는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 널브러진 남편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갈라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나와 사이가 소원해진 이유로 아이에게조차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집 아이 보듯이 출퇴근할 때 한 번 들여다보는 거로 땡이었죠. 어쩌다 아이가 남편에게 놀자고 매달려도 아빠 피곤해.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거 둘째치고 점점 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더는 실망할 게 없을 정도로 온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그 순간에도 계속 날아오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너무나 괴로웠고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꾹 참고 있던 이혼이란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술에 취해 점심때까지 자던 남편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배고프다며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해장이 하고 싶었는지 나를 무시한 채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이 잘도 넘어가나 보네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배고픈 게 더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지며 내 부모님 욕을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태연하게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요일 점심때에 누굴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반찬 봉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시어머니의 방문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예, 나인 줄 확인했으면 문이나 열지. 왜 뜸들이고 있는 거니? 무거워 죽겠구만. 어서 나와서 받질 않고. 나는 짐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신발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미리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고 싶을 때 와서 내가 불편해하면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냐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여전히 자기 아들만의 집인 것처럼 나는 그저 잠깐 얹혀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장이라도 봐왔을 텐데. 아이, 무슨 연락을 해?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 이것 봐라. 우리 준혁이 좋아하는 밑반찬 다 만들어 왔어. 요즘 집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퉁퉁 부은 얼굴로 라면을 먹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순간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 너 지금 아침부터 뭘 먹고 있는 거야? 주말인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뭐 얻어먹는 거야? 내 아들이 라면을 먹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아직 말도 꺼내기 전인데 벌써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넌 집에 있으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하는 거니? 평일이야 출근한다니까 이해해보려고 해도 오늘은 주말이잖아. 주말에도 남편한테 라면을 먹이냐고. 내가 뭐 내 아들한테 pel처반상을 차려주라고 했니? 아니면 가마솥에 불 떼서 밥을 하라고 했어? 국이나 반찬 같은 거 당연히 네가 차려줘야지. 어디 치과의사라는 사람한테 라면을 먹여? 그것도 빨간 라면을. 너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 예고 없는 방문,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뭘 알고 말씀하시죠? 제가 끓여준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해장하려고 끓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이 어젯밤에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저러는 거라고요. 근데 왜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뭐 치과의사는 라면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를 때릴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예! 너 치과의사 사모님 되더니만 아주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치과의사야. 치과의사! 네가 언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갈라서면 우리 아들이야 꿀릴 거 없지만 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라도 있니? 얼굴이 되니? 집안이 좋니? 그렇다고 돈이 있어? 어디서 감히 나서서 말대꾸야? 네가 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보면 뭐 떼돈 버는 의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는 거지. 요즘 시대에 여자만 밥 차리라는 법이 있어요? 어머님도 시집 가실 때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우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편이 먹고 있던 라면 냄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철컥, 확, 내 몸 위로 라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빈 냄비를 들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최준혁이 해장하려고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나 자신을 잃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나는 침착하게 남편이 밥 말아 먹으려고 국그릇에 가득 담아둔 라면, 국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동작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라면 국물을 끼얹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라면은 어머님이 드셔야겠네요. 그죠? 어머님이 제 인간 같지 않으시니까요. 어떠세요? 아드님이 끓인 라면인데 맛이 괜찮으신가요? 치과의사 아들이라 라면도 잘 끓이죠? 국물 맛이 좋을 텐데 좀 더 드릴까요? 나는 남편이 밥 말아 먹으려고 국그릇에 가득 담아둔 라면, 국물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끼얹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땐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내게 욕을 하며 함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라면 냄새가 풀풀 나는 두 모자에게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아주 온 집안이 막둥이 아들 챙긴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그런 아들한테 보살핌 좀 받아보세요. 옷도 한번 사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사라진 집은 바닥에 흐른 라면, 국물만 남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기운을 소진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아빠랑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 혼이 쏙 빠진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낸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섭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면 국물 범벅이 된 주방 한가운데 서서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내 아이를 지켜야 할 엄마가 되어야겠다. 그 이후 나는 독하게 마음먹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그 답 없는 집안과 손절을 고했죠.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까지 고용해뒀답니다. 우리 부부의 이혼 소식에 양가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시댁과 친정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지만요. 그 여자가 너한테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집 문짝이라도 뜯어버릴까 보다. 아빠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평생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니 오히려 내가 놀랐습니다. 누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 집으로 당장 부직갱이 들고 달려가셨을걸. 우리 누나 진짜 잘했어. 민철이도 내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옳게 지은이는 형님, 완전히 통쾌하게 한 방 먹이셨네요. 이제 이혼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으셔야죠. 조카는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형님은 걱정 마시고 그놈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빠, 남동생 부부는 내게 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엄마는 마음 고생 심하게 할까봐 걱정하시면서도 나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몰랐어. 이제 그 집안하고는 끝이니까 우리 민지 마음 편하게 살자. 알았지?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어 이혼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명색이 치과의사라던 남편이 왜 내게 돈을 달라고 했는지 알아보니 글쎄 이 인간이 주식 투자 좀 한다고 설치는 친구 말에 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혼자 투자금으로 넣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올인했고 결과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쪽박이었습니다. 아마 투자 실패와 대출금 상환이 급해져서 내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됐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는 걸 끝으로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잘한다, 잘해. 당신 친구가 당신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말도 안 되는 투자에 당신을 끌어안쳤겠어. 제대로 호구인 당신은 좋다고 전 재산까지 다 쏟아붓고 말이야. 제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인생 좀 살아. 그 엄마 꼴이 좀 그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줘. 그것만은 꼭 지켜.
남편과 나 사이엔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고 나는 그저 우리 아이만 지키면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땐 이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 같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식빈 감정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혼녀 딱지를 달긴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합니다. 내 남편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고 양육비까지 지급하느라 허리가 휜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건 뭐 이제 내 알바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결국 현실 앞에선 별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줬으니까요. 나는 이제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참지도 않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랑 둘이서 도시락 싸들고 공원 가서 소풍도 가고 주말마다 그림 그리기 대회나 아이 친구 생일 파티에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은 둘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랑 셋이 있을 땐 엄마가 울었잖아. 그 말을 아들에게서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비록 아들과 나 둘뿐이지만 둘보다 더 강한 가족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